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의의. 자, 미리 말씀드렸어요. 무형자산이요, 여러분은 진짜 지루한 과목 중에 거의 2순위, 3순위인데요. 1순위는 압도적으로 나중에 자본이라는 동네에서 이게 이제 내일 하게 될 건데 선생님들끼리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쪽 할 때 선생님들 뭐 하세요? 뭐 자본합니다. 고생하세요. 힘드시겠다 선생님 말이에요. 왜 학생분들 많이 주무셔서 그런데 자 볼게요. 자 무형자산의 의의인데 무형자산은 시험에서 뭘 좀 출제를 많이 하냐면 개정 과목을 좀 많이 물어봐요. 다음 주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하는 것은 이렇게. 자, 여기서 무형자산은 개정 과목은 필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일단 무형자산은요 사용할 목적이니까 우리가 사용할 목적인데 무형이니까 형체가 없어요. 그죠? 물리적 형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이 갖추어야 될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자산은 원래 요 3번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산,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나한테 이득을 안겨주죠. 그게 꼭 돈으로만 이득이 아니라 뭔가 효용성을 안겨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를 통해 가지고 영업 활동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거고 장기간 보다 우리가 그냥 더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편안함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산은 여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효용성을 안겨준다라는 거, 유입이 되죠.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은 독특하게도 무형자산이 갖춰야 될 요건이 두 가지, 1번하고 2번입니다. 뭐냐면 일단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짜증나잖아. 왜냐면 무형, 형태가 없는데 식별이 돼야 된다라는 게 왠지 육안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왜 속된 말로 작 같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외국에서 나온 걸 우리나라 걸로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괴상망측한 용어가 나온 거예요. 아시죠? 식별 가능이 뭐냐면 그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해석하다 보니까 식별 가능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작권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신 적 없죠. 근데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저작권을 딱 존재하게 만들어놨죠. 이 특허권도 마찬가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는 용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형자산이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특이하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당연히 기업이 통제하고 있죠. 여러분들 특허권 보세요. 내가 통제하고 있죠. 나만 그 특허를 출원하면 딴 사람들 사용을 못해요. 맞죠? 그래서 최근에 그 누구지? 이런 말하면 제가 뭐 어떤 편향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최근에 여러분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희모열님. 전 가렸어요. 이름은 유희모열님. 유희열님. 맞죠? 그 표정 때문에 좀 약간 그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저작권이 침해했다고 여러 베껴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번에 그 어디 있냐? 스케치북도 하차하셨고. 그죠? 아무튼. 그래서 기업이 통제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 거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일단 들어가서 중립기업 받고, 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정과목 반드시 암기해요. 자 영업권. 자 여러분들 영업권은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합병할 때 들어보시게요. 우리가 합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합병 들어보셨죠? 우리가 합병을 할 때는 좀 힘 강한 회사가 일반적으로 힘 약한 회사를 잡아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A라는 기업을 합병을 해요. A라는 기업을 합병을 하는데 그 A라는 기업은 장부상에 얼마짜리냐면 400억짜리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1000억을 주고 그 회사를 산 거예요. 600억을 더 줬어요. 왜 600억을 더 줬냐면 그 회사가 매력적이니까 600억어치를 더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의 종업원들이 특허를 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만의 독창적인 기술이 있대요. 근데 그 회사의 독창적인 기술이 장부장의 독창적인 기술 얼마 이렇게 표시가 안 돼요. 아시죠? 근데 그 회사만이 제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600억을 더 주고 산 거예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삼성전자는 기록을 해놨거든요. 삼성전자는 600억을 괜히 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아니죠. 삼성전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요. 맞죠? 왜냐하면 600억보다 속된 말 이런 말 쓰죠. 뽕을 더 뽑을 수 있어요. 그 회사를 합병해서 그 회사의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를 팔면 600억보다 뽕 더 뽑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장부에 영업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매력적인 회사를 돈을 주고 산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꼭 매력적인 회사를 사야 돼요. 아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영업권 600억 이렇게 잡는 건 우리 삼성전자는 너무 매력적인 회사야 600억어치만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 또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로 따지면 이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나를 매력적이다라고 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이쁘지 잘생겼지?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럼 댓글에 뭐라고 달려요? 여러분 정신병원 거기 이렇게 사람들 댓글 달아주죠.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그 되게 옛날 유행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거 하면 네이버 댓글에 그 정신병원 누가 적어놨던 댓글 거기 한번 추천 맞죠? 그래서 매력이라는 건 남이 평가해준 매력이 객관적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영어고는 얘만 내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구입한 것만 인정해. 즉 합병은 매력적인 회사를 사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합병 인수합병이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인수합병. 맞죠? 근데 내부 창출 영어권은 뭐냐면 매력을 나 혼자서 평가하는 나의 매력을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어권은 이거밖에 계시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번 산업재산권은 뭐냐면 특허권 있죠? 특허권 뭔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상표권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마스터 회계학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들도 여러 가지 지점 내죠? 여러분 이름 빌려주면서 맞죠? 그걸 상표권을 빌려줬다라고 하고요. 실용신앙권은 좀 더 특허권은 실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실용신앙권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 의장권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나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산업재산권은 독점적으로 나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러요. 개정 과목은 얘네들이에요. 산업재산권 개정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애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특허권이 개정 과목이다라는 거 좀 외워주시고 아시죠?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개정 과목도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사시죠? 한컴 오피스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사면 분명히 정교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죠, 정확하게요. 맞죠? 그것도 효용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경제적 이득으로 환산할 수 있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경제적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사면서 그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조심하실 게 임차 권리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임차 권리금. 여러분 혹시 임차 권리금이 뭔지 아세요? 임차 권리금이 상가 권리금 얘기예요. 상가 권리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영어권하고 좀 비슷해요. 뭐냐면 자 제가 만약에 건물의 1층을 임차하고 있어요. 저기 인계동 저기 딱 삼거리 있죠, 여러분들. 인계동 삼거리에 한복판에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거 1층이요. 거기에서 커피숍이에요. 이번에 거길 내놨어. 이번에 제가 좀 어디 좀 가야 돼가지고 바쁜 일이 있어서 아시죠?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그걸 보고 저를 찾아오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 권리금이라고 하거든요. 터 같은 게 좋아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는 거 임차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은 임차 권리금을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돌려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한테. 이해되세요? 그거는 매력적인 그 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받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인데 조심하실 건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해요. 그렇죠?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들 뭔가 더 이상의 효용성은 없죠.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임차 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나간다고 여러분 임대인이 뭐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맞죠? 우리 집 계속 임차해줘서 고마워요. 퇴사하니까 임차 보증금 위에 나머지 좀 드릴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를 속하거든요. 좀 구분 잘해주세요. 그렇죠? 자, 댓글 뭐 기타의 무형자산 프랜차이즈. 우리 프랜차이즈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CU가 가맹점 창업하죠. 그럼 가맹점 창업하면
예, 우리가 CU가 이제 CU의 물건 납품해 주잖아요. 맞죠? 그런 거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불러요. 무형의 자산. 맞죠? 자, 그다음에 뭐 과거권, 어권, 저작권 이런 거 외우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비 여기는 좀 출제합니다. 여기가 무형자산에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비 해보죠. 자, 얘는 왜 외워주셔야 되냐면 특이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B자로 끝나는 건 다 비용이었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 B자로 끝나는데 자산입니다. 그렇죠? 시험에 개발비라고 나오면 얘는 자산이에요. 그냥 조상님들이 이렇게 썼어요. 외워주세요. 알죠? 보시죠. 자, 우리가 어떠한 회사든 연구하고 개발은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그 업종이 우리가 그 지금 전기차 시대로 가는데 우리가 주구장창 여러분들 그 뭐죠? 기름차 있죠? 기름차에 대한 것만 내가 계속 만들고 있으면 아주 도태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그 업종에 그 업종에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계속 우리가 연구개발비는 필수의 R&D라고 좀 많이들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코로나 그거 가지고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연구 단계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제약 바이오 회사예요. 특히 제약 바이오 회사가 연구개발비 지출이 가장 많아요. 걔네들은 그 한 번 잘 만들면 대박 나는 거죠. 맞죠? 거의 모더나하고 화이자 같은 애들. 그래서 연구 단계는 말 그대로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 호흡기 질환의 성분을 검색하는 거예요. 알죠? 요거는 연구 단계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연구 단계. 자,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 저번에 보수주의라는 거 그 재고 자산에서 했었죠. 보수주의. 맞죠? 보수주의가 뭐였냐면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는 걸 보수주의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보수적인 아버지. 그죠? 성적 올라갔을 때 안 때리고, 성적 올라갔을 때 칭찬 안 하고, 성적 내려갈 때 때리는 아버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는 초창기의 활동이고 대부분 실패하죠. 대부분 실패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의 효용성을 얻을 수는 없어. 초창기 활동인데 바로 여러분들 신약을 뽑아내면 그 여러분 거의 땡 잡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 단계는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죠. 0.0000001%라도 있어요. 맞죠?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구는 그냥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건 말 그대로 신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실 게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산 안 잡아요. 무조건 비용이에요. 그 계정 과목을 우리가 연구비라고 불러요. 이상.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발 단계인데 개발 단계는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그 임상이요. 우리가 이제 3상까지 가면 성공이 3상에서 이제 그 미국 FDA라는 각종 식약처 있죠? 식약처의 임상 3상까지 통과를 하면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한 7년, 10년 정도 걸려요. 3상까지 가는데. 자, 그럼 우리가 개발 단계라는 건 내가 대략 한 임상 2상이나 3상 이 정도예요. 아시죠? 내가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환자들을 모집해서.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 지금 임상 3상에서요. 우리가 모더나나 화이자 얘들을 성공해서 팔아먹었죠. 맞죠? 그럼 걔네들은 이 무형의 자산을 잡게 돼 있어요. 맞죠? 뭔가 효익을 창출해냈죠, 여러분들. 맞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개발비. 이거 무형 자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날아갔죠, 여러분들. 그냥 쓰고 말았어요. 왜냐면 실패했죠, 여러분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좀 사람들이 뭐 80% 이상 넘겨야 되는데 뭐 60%만 뭐 진전성이 있다라든지 그럼 실패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냥 돈 날린 거예요, 여러분들. 비용이죠, 쓴 거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쓴 걸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경상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경상이 뭔지 아시는 분? 경상이 늘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개발과 관련해서 썼다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우리가 생산 단계는 나중에 어디에서 할 거냐면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할 거예요. 원가 회계 배우시면 이해되실 거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그럼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은 세트로 움직이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이 세트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연구 개발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개정과목을 이제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원래 연구비, 경상 개발도 따로 잡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통합해서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혹시라도 경상 연구 개발비 나오면 연구하고 개발 단계에서의 비용을 묶어버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시험에 예를 출제를 좀 했어요. 조금 풀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을 할 수가 없대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뭐 예를 들면 요런 거. 뭐로 설명드릴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지금 일상을 지금 막 신청한 거예요. 신청 또는 우리 전임상이라고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동물한테 일단은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게 일상부터고 전임상은 뭐냐면 동물한테 먼저 주는 게 동물한테 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마우스. 자, 영어를 좀 할 줄 알고 이제 홍보 해주시고 처음에는 잘해주셨는데 좋잖아요, 그죠? 자, 쥐한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대략적이죠, 여러분. 이게 연구로 보기도 초창기라고 보기도 그렇고 일상이니까 대략. 그렇다고 개발 단계 어느 정도 상용화하는 게 그것도 아니고. 맞죠?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여기 또 보수적인 관점이 한 번 더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 처리하잖아요. 무조건 비용 처리하면 이익이 줄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 단계는 성공하면 여기 개발비라는 자산 잡을 수 있죠. 맞죠? 자산 잡으면 여러분 이익이 올라가요. 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익이 올라가면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우리가 자본은 다시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맞죠? 자본은 자산이 올라가면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럼 자산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산하고 이익이 비례관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개발 단계로 보게 되면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있을 여지가 있죠. 그러면 이익이 올라가죠. 그럼 이거 보수주의 관점이 다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둘을 구분할 수 없으면 이익을 가장 낮게 보는 건 연구 단계 무조건 비용처리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연구 단계로 보는데 시험이 어떻게 장난을 치시는 개발 단계로 본다라고 생각하죠. 둘을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로 봐요. 이거 보수주의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수주의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연구 단계 초창기니까 무조건 비용. 그렇죠? 둘을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 단계 이익이 무조건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나중에 하나 더 한국에서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 자,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들 자동결산의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라고 했죠. 근데 무형자산도 당연히 사용하는 애를 맞으니까 얘도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상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감가상각 하는 건데 듣고 버리셔도 돼요. 지금까지 듣고 버리셔도 돼요. 왜 감가를 안 붙이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은 여러분들 사용하다 보면 낡아지는 게 좀 보이죠. 성능이 저하되는 게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무형 저작권이 성능이 막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거 눈에 보여요? 안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저작권이 낡아지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감가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상각한다라고 사용하니까 따긴 해야 되는데 낡아지는 게 안 보이네. 그냥 상각이라고 하자. 아시죠? 근데 결론은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그냥 똑같이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든 무형자산의 상각이든 다 자동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외우실 게 뭐냐면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저께 잔존가치가 유형자산은 추정한다라고 했죠. 추정. 내용연수가 끝나고도 얼마 받을 수 있게 그게 잔존가치였잖아요, 여러분들. 추정. 보통 얼마 인내하셔야 돼. 무형자산 원래 요딴 시기에 다.
전혀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는, 뭔가 집중할 게 없는, 저 혼자 시부리고, 그죠? 여러분이 그걸 들으셔야 돼서 머리가 아픈, 좀 뭔가 머리 쓰지도 못하고 그냥 외워야만 되는, 그죠?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그죠? 뭔가 여러분이 머리를 쓰면 그나마 집중이 되니까 머리를 쓸 게 없어. 거기다 암기잖아. 그죠? 예, 인내하세요. 여기가 끝이에요. 자,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끝나면 사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죠?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끝나면 저 사갈게요. 어우씨, 그거 비싼 건데. 네, 이런 사람은 잘 없는데 실제로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제약회사. 제약회사는 여러분들 그 특허권 만료되잖아요. 특허권 그거 만료되면 그 특허가 만료된 회사의 권리를 조금의 대가를 주고 사가요. 복제약 만들려고. 맞죠? 그런 것도 있긴 해, 예외적으로. 근데 원칙적으로 0이니까 무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시험에서 잔존가치 안 주면 무조건 0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무형자산은 정액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해요. 조심하실 게 5가지 방법 중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형자산은 여러분 합리적인 소비 형태를 반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에어컨 같은 거 여러분 초기에는 애가 쌩쌩하죠. 생생하고 생생하다라는 건 수익을 많이 창출해낸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효용성.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애가 효용성이 좀 낮아지죠. 조금씩. 맞죠? 그래서 걔네들은 주로 정률법 써요. 차량이라든지 이런 애들. 초기에 생생한 애들은 수익 많이 잡으니까 비용도 초기에 많이 잡아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건물은 여러분들 초기에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 적게 사용해요. 아니죠. 늘상 똑같이 사용하잖아요. 건물은. 그래서 건물은 실제로 어떤 회사는 정의법 써요.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없어지는 형태가 보여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은 그런 게 안 보이죠.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매년 같은 금액 가자 정해놓고. 이거 시험에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정률법을 선택한다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좀 말문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단순 암기예요. 뭐냐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 있죠.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는 20년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작권은 내가 죽어서도 내 자식이 여러분들 물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작권은 50년, 70년 된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20년 초과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허권을 40년 동안 빌려갔대요. 40년 동안 나한테 수수료 주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럼 내용연수 20년 넘어간 거죠. 어차피 내용연수가 나한테 효용을 안겨주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상대방하고 계약을 그렇게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법이나 계약을 그렇게 쓰면 내용연수가 20년 초과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예조심. 시험에 최근 들어 좀 냈는데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가 감가상각은 사용하니까 깐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취득한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을 해요. 이 표정이 같은 말 아니야? 자, 들어보실게요. 왜 그래요? 뭐냐면 자, 내가 기계장치를 3월달에 취득했어요. 아시죠? 3월달에 취득했는데 그 3월달에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이 끼고 황사가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먼지 같은 거 끼면 애가 마탱이가 좀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3월달에 사긴 했지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3월달부터는 그냥 포장지를 싸버린 거예요, 전부 다. 아셨죠? 싸고 5월달부터 실제로 가동을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럼 5월달부터 생각해요. 3월달부터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 최근 들어서 말장난 쳐요. 취득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원래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사용 대부분 할 수 있으니까 같아요. 아셨죠? 근데
방금 제가 든 사례처럼 이상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되시겠어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자, 문제 풀고